매일 밤 샤워를 마친 처제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호입니다. 올해 64살입니다. 저는 아파트 시설관리소에서 31년을 근무했습니다. 물이 새는 배관이나 느슨해진 문손잡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작은 고장을 방치하면 언젠가 더 큰 사고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퇴직한 뒤에도 습관은 남았습니다.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공구함부터 열었습니다. 아내 명숙은 그런 저를 보며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 마음도 기계처럼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웃기만 했습니다. 기계는 고장난 부분이 보입니다. 사람은 달랐습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는 사정을 함부로 묻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배려라고 믿었지요. 아내에게는 6살 어린 여동생 이선영이 있습니다. 선영은 55살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옷차림이 늘 단정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남에게 먼저 부탁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처제가 27회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성격이 맞지 않았다고만 했습니다. 새로 계약한 임대 아파트의 입주가 늦어지면서 선영은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처제가 가져온 짐은 여행 가방 2개와 종이 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형부, 올해 신세 지지 않을게요. 가족끼리 신세가 어디 있습니까? 선영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눈밑은 어두웠고 가방 손잡이를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집에 들어온 뒤에도 조용했습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거실을 닦았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자기 그릇뿐 아니라 우리 부부의 그릇까지 씻었습니다. 명숙은 동생에게 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까지 눈치 볼 거 없어. 가만히 있으면 더 불편해. 선영은 그렇게 말하며 행주를 다시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처제에게 이상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영은 늘 가족이 잠든 뒤 샤워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수건과 잠옷을 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마친 뒤에도 자기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젖은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긴 잠옷 위에 얇은 카디건까지 걸쳤습니다. 그리고 소파의 가장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영의 시선은 늘 현관문을 향했습니다. 보조 잠금 장치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잠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우리 층에 멈추면 어깨가 굳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는 숨을 멈춘 채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집이라 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아내 명숙은 친정 어머니의 병원 진료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지방에서 자고 왔습니다. 명숙이 없는 날에도 선영은 어김없이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작은 등을 켜두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선영은 감사하다는 말만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반대편에서 소리를 낮춘 채 뉴스를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대화가 없었습니다. 선영은 30분쯤 지나 숨이 편해지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현관문 틈에서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선영은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손등 위로 차가 조금 넘쳤습니다. 처제,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말과 달리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금 장치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문은 잘 잠겨 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서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제, 잠이 안 옵니까? 조금 있으면 들어갈게요. 거실은 춥습니다. 선영은 현관문과 창문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여기는 문이 다 보여서 괜찮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평소보다 오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날도 친정에서 자고 오는 날이었습니다. 선영은 빈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해보세요. 선영은 닫힌 안방문을 확인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이러는 거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빈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수건 아래로 떨어진 물방울이 잠옷 어깨를 천천히 적셨습니다. 왜 숨기려는 겁니까? 언니가 제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선영은 결혼 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전 남편 박기태는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했습니다. 장모에게도 살갑게 굴었고 처가의 크고 작은 일을 먼저 챙겼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기태가 선영의 옷차림과 귀가 시간을 지나치게 묻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선영은 그때 언니가 자신의 행복을 질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언니 말이 맞았어요. 맞고 틀린 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요. 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선영은 손가락으로 찻잔 가장자리를 문질렀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다고 평생 자책할 사람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끼리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선영의 결혼과 이혼은 제가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제가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는 작은 약속이 생겼습니다. 명숙이 친정에서 자고 오는 밤이면 저는 거실에 작은 등을 켜두었습니다. 보리차를 2잔 따랐습니다. 선영은 샤워를 마친 뒤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소파 반대편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선영은 현관문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습니까? 어제보다는요.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조금씩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침이면 식탁 위에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 등받이에는 선영의 젖은 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드는 날도 늘었습니다. 요즘 밤마다 누구랑 차를 마셔요? 처제가 잠이 안 온다기에 잠깐 앉아 있었어. 내가 없는 날마다요? 명숙의 질문에 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낯선 집이니까 그런가 보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명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탁 위에 찻잔을 치우는 손길이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저는 선영에게 언니에게 조금씩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숨기면 형님이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요? 새 집에 들어갈 때까지만요. 선영은 이 집을 나가면 모든 일이 끝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현관을 확인하는 횟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복도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면 몸을 굳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만 나도 창문 커튼을 젖혔습니다. 저는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관 잠금 장치를 조이고 욕실 손잡이도 확인했습니다. 보일러 배관의 압력도 살폈습니다. 기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고칠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명숙은 친정 어머니 곁에서 자고 온다고 했습니다. 선영이 욕실에 들어간 뒤 저는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벽 안쪽 배관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쿵! 곧이어 욕실 안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샤워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선영이 뛰어나왔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식탁 모서리를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큰 수건을 의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처제,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선영은 욕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문이 안 열리는 줄 알았어요. 현관도 잠겨 있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그때였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명숙이 젖은 우산을 든 채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선영의 젖은 머리와 제 얼굴, 그리고 식탁 위에 찻잔 2개를 차례로 훑었습니다. 명숙은 우산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물었습니다. 두 사람 매일 밤 이러고 있었어요? 명숙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여보, 처제가 갑자기 놀라서 나온 거야. 오늘만 묻는 게 아니에요. 명숙은 식탁 위에 찻잔 2개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없는 밤마다 둘이 여기 앉아 있었잖아요. 선영은 수건을 어깨에 두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떨어진 물이 바닥에 작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언니가 걱정할까봐. 걱정할 기회도 주지 않은 거잖아. 명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내는 저와 선영 사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 가족밖에 남겨졌다는 사실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영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내에게 또 다른 비밀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 선영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명숙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선영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수건 끝을 비틀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한참 뒤 선영은 전 남편 기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태는 결혼 초부터 선영의 귀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친정에 다녀오면 누구를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검사했고 모르는 번호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술을 마신 날에는 선영이 욕실에 들어가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샤워가 조금만 길어져도 누구랑 연락했느냐고 했어. 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거실로 나온 거야?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선영은 처음으로 욕실 문을 잠갔습니다. 기태는 손잡이를 돌리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짝이 흔들리고 손잡이가 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욕실 구석에 앉아 물소리 사이로 발길질 횟수를 세었습니다. 그날 이후 샤워는 몸을 씻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문 밖의 발소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혼했는데도 끝나지 않았어. 선영은 욕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물소리가 나면 아직도 문 밖에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럼 형부를 보러 거실에 나온 게 아니었어?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이 보이는 곳에 있어야 안심이 됐어. 거실에서는 현관문과 창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숙은 동생의 젖은 머리가 아니라 떨리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언니가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언니가 평생 자기 탓을 할까봐. 명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겪은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더 미안해. 저도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처제를 지켜주려다가 당신을 빼놓았어. 명숙은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알아. 좋은 뜻이어도 비밀이 되면 상처가 돼요. 그날 세 사람은 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오해가 모두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선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결혼 생활을 끝까지 말했습니다. 명숙도 동생에게 왜 참았느냐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며칠 뒤 다시 시작됐습니다. 선영의 휴대전화에 기태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입구에는 낯선 회색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직 경찰인 이웃 동수 형님은 차량 번호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만나러 나가면 안 돼. 출입 기록부터 남겨. 저는 현관 잠금 장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선영은 자기 방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제가 나가면 돼요. 어디로 가려고요? 어디든 여기보다는 나아요. 언니하고 형부까지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요. 선영은 옷을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안전한 숙소부터 알아보고 혼자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영의 가방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제는 도망가는 것 말고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선영의 손이 여행 가방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열린 가방 안에는 반듯하게 접힌 옷 몇 벌과 세면도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명숙은 동생 곁에 앉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는 다음 날 가족상담센터와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기태가 보낸 문자와 통화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세워진 자동차 번호도 기록했습니다. 전직 경찰인 이웃 동수 형님은 공동현관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보관을 요청해 주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 저도 이제 혼자 나서지 않으려고요.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영상 초인종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제 생각대로 모든 것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사 한지수 씨는
선영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었습니다. 샤워 후 거실로 나오는 걸 고쳐야 하나요? 억지로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이러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 행동은 선영 씨가 스스로 안전을 확인해 온 방법이에요. 안전하다는 경험이 쌓이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을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욕실 손잡이를 새 것으로 교체하려 했습니다. 공구함을 꺼내자 명숙이 저를 막았습니다. 선영이한테 먼저 물어봐요. 저는 손에 든 드라이버를 내려놓았습니다. 처제는 어떤 손잡이가 좋습니까? 선영은 안에서도 쉽게 열 수 있는 제품을 골랐습니다. 욕실 밖에는 밝지 않은 야간등을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샤워할 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작은 스피커도 놓았습니다. 명숙은 선영이 욕실에 들어가면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선영이 나오면 왜 또 나왔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물만 준비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영이 1시간 가까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30분 만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샤워를 마친 뒤 10분도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잘 자. 명숙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재지 않았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회복마저 숙제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태는 법적 경고를 받은 뒤 아파트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몇 차례 더 왔지만 선영은 혼자 읽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기록만 남기고 상담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영은 오래된 친구 미정의 소개로 동네 의류수선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출근한 날에는 손이 떨려 바늘에 실을 여러 번 끼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는 교복 바지단과 겨울 코트 단추를 맡게 됐습니다. 손이 아직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선영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명숙과 선영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명숙은 왜 이제야 말했느냐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선영도 언니가 자책할까봐 중요한 일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유로 가족끼리 비밀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달 뒤 선영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임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현관 잠금 장치와 욕실 손잡이는 직접 골랐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빛이 나는 스탠드를 놓았습니다. 이삿날 저녁 명숙은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놓고도 쉽게 집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같이 잘까? 선영은 새 집의 현관문을 천천히 닫아보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는 예전 같은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자볼게. 명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선영은 언니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무서우면 전화할게. 이제는 참지 않고. 선영은 그렇게 말한 뒤 새 집의 현관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명숙과 저는 복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안쪽에서 잠금 장치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그리고 잠시 후 한 번 더였습니다. 명숙은 문을 다시 두드리려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기다려 줍시다.
명숙은 쉽게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동생의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선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명숙은 놀라 곧바로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그냥 통화만 해줘. 무슨 일 있어? 샤워하려고 하는데 조금 긴장돼. 명숙은 거실에 앉아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두 사람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다는 이야기와 수선점에 맡겨진 교복 바지가 너무 길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뒤 전화기 너머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욕실 문을 완전히 닫고 샤워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뒤에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현관문을 한번 확인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1시간 넘게 문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15분쯤 지나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방에 들어갈게. 괜찮겠어? 응.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명숙은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선영의 생활은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에는 의류수선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자신의 돈으로 장을 봤습니다. 집안의 물건도 하나씩 직접 골랐습니다. 밝은 커튼과 작은 식탁, 욕실 앞에 놓을 매트까지 모두 선영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집에 들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도꼭지부터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먼저 물었습니다. 불편한 곳은 없습니까? 선영이 괜찮다고 하면 더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명숙도 매일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더라도 동생이 먼저 연락할 시간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중요한 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명숙도 제게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에게 다시 사과했습니다. 그때 당신을 빼놓은 건 잘못이었어. 명숙은 빨래를 개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동생을 걱정한다면서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어요. 이제는 먼저 물어봅시다. 그래요. 도와줄지 기다릴지도 물어보고요. 기태는 법적 경고 이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차츰 줄었습니다. 그러나 선영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가 세게 오는 날에는 배관 소리만 들어도 몸이 굳었습니다. 복도에서 남자가 큰 소리로 통화하면 현관 쪽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선영은 예전처럼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에게 전화하거나 상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서워. 그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몇 달 뒤 주말 저녁 선영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세 사람은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선영은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젖은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와 명숙은 동시에 선영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손에는 찻잔 3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처제,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거실로 나왔어? 선영은 찻잔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무서워서 나온 게 아니야. 그럼
선영이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같이 차 마시려고 나왔어. 세 사람은 나란히 거실에 앉았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잠금 장치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장난 손잡이처럼 한 번에 고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뜯어내고 새 것으로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스스로 문을 열고 닫을 때까지 곁에서 기다릴 수는 있었습니다. 회복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고 싶어서 거실로 나올 수 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